네, 혹시 저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그 기본적인 신경망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고요.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더 하고 직접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망 모형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경사광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경사광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파라미터, 가중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파라미터의 그 표기만 달라진 거예요. 자, 얘가 이제 기본적인 경사광법에 사용이 되는 식이에요. 그런데 신경망에서는 보통 이 기본적인 경사광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경망에서는 이 기본적인 경사광법이 작동이 잘 안 돼요.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얘를 사용하면 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얘를 약간씩 변형한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한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옵티마이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 경사광법은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최대값을 찾는 문제가 있고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있는데,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경우는 이 부분,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걔도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옵티마이저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신경망 모형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기본적인 식을 사용하는 옵티마이저, 경사광법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경사광법 식을 약간씩 변형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모형의 성능이 더 좋아져요. 종속 변수를 더 잘 예측하게 되기 때문에 변형을 시킨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한 옵티마이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기본적인 경사광법이 갖는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요거예요. 새들 포인트를 잘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거죠. 새들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안장점이 돼요.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비용함수가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을 띱니다. 지금 이제 3차원에 그려진 파라미터가 두 개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라미터의 수가 늘어나면 공간의 차원의 수는 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3차원 형태의 비용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비용함수에서 안장점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는 비용함수 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돼요. 즉,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경사광법을 이용해서. 그런데 기본적인 경사광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 안장점을 잘 벗어나지 못해요. 최소가 되는 지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이 안장점을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잘. 자, 안장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0이 돼요. 맞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경사가 0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그 경사광법에서 사용되는 공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안장점,
혹은 안장점 근처에서는 이 경사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안장점 근처에서는 0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업데이트가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업데이트는 요거죠. 마이너스 에타 곱하기 경사 부분이 업데이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사가 0이 되면 업데이트 되는 정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곱하기 에타를 하면 에타의 값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0이 됩니다. 즉 업데이트 되는 정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업데이트가 0이 되면 파라미터의 값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파라미터의 값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겠어요? 밑으로 내려가게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안장점에 걸리면 그리고 얘를 벗어나오지 못하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비용함수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기본적인 경사각광법을 사용을 하면은 신경망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장점을 잘 벗어나지 못한다. 즉, 비용함수의 값을 최소로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잘 찾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3차원은 조금 이해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2차원의 비용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비용함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가로축을 W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입체적인 그 비용함수에서 본 안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새들 포인트. 자, 이 부분에서는 경사가 얼마가 돼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즉 0이 돼요. 자,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시작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경사각법 공식을 써가지고 커런트를 그냥 C라고 쓰겠습니다. 이러한 공식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맞아요? 이동을 하다가 여기에 걸릴 거예요. 이 부분에 오면 이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경사가 0이 돼요. 그럼 업데이트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더 가야 되죠. 최소가 여기기 때문에 더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못 간다고요. 업데이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딱 멈춰요. 스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망에서 기본적인 경사광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기본적인 경사광법을 사용했을 때 발생을 하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얘는. 자, 신경망, 특히 이제 딥러닝. 딥러닝이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은닉층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된 다층 신경망을 우리가 이제 딥러닝 모형 혹은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은닉층이 많아질수록 무엇의 수가 많아지냐면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파라미터 혹은 가중치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노드가 증가하고 노드들을 연결하는 화살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중치, 파라미터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나오는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수가 1억 개가 넘는 모형들도 있습니다. 자, 걔네들을 일일이 하나씩 경사광법을 사용해서 업데이트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팩터가 된다고요. 학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근데 기본적인 경사광법을 사용을 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느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사광법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신경망에서는 그러한 경사광법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옵티마이저라고 부릅니다. 별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경사광법을 약간씩 변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변형을 했느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형이 혹은 모디파이가 됐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업데이트가 몇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러닝 레이트가 바뀌지 않아요.
기본적인 경사관법은. 자, 기본적인 경사관법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러닝 레이트가 뭐예요? 러닝 레이트가 뭐죠? 얘죠. 얘. 얘는 상수라고 했어요. 그 값을 사용자가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러닝 레이트. 브릭 문자가 되는데 에타가 되는 거죠. 이 에타, 러닝 레이트, 즉 기본적인 경사관법에서 사용이 되는 이 러닝 레이트는 업데이트가 첫 번째 이루어지든 두 번째 이루어지든 세 번째 이루어지든 바뀌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다고요. 자, 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러닝 레이트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경사관법이 갖는 주요한 문제, 새들 포인트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속도가 느리다. 라고 하는 문제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T번째 업데이트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T번째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전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경사관법은. 즉 T-1까지 업데이트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조금 이루어졌는지, 많이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현재 단계, 이전의 단계에서 업데이트된 정도에 대한 정보를 사용을 해야지만 이러한 문제들, 기본적인 경사관법이 갖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경사관법은 그러한 이전 업데이트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준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경사관법을 변형을 한 혹은 보완을 한 새로운 옵티마이저들은 어떠한 부분들을 변형을 시킨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주로 변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바꿔줍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러한 러닝 레이트를 우리가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고 불러요. 러닝 레이트.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는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러닝 레이트의 값이 바뀌는 러닝 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본적인 경사관법이 갖는 이러한 문제, 새들 포인트를 잘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속도가 느리다거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제안이 된 옵티마이저들은 대부분 다 이전에 업데이트가 얼마만큼 됐는지의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보완을 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제안이 되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애들만 이 수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모멘텀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예전에 나왔어요. 90년대 후반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때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고 얘가 그 자체적으로는 지금 사용되지 않지만 얘를 약간 변형한 혹은 얘랑 다른 방법이랑 결합한 방법들이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가 어떠한 원리를 갖고 작동이 되는지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가 있고 그 다음에 RMS 프랍이라는 게 있고 뭐 아다 델타, 아담이라고 하는 이러한 옵티마이저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옵티마이저들의 그 수학적인 부분, 수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옵티마이저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지를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얘네들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그 옵티마이저들 중에서 어떠한 옵티마이저의 성능이 더 좋은지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옵티마이저예요. 옵티마이저는 경사강법의 일종이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준 이러한 기본적인 경사관법에 대한 식을 약간씩 변형을 시킨 방법들이 됩니다. 그러한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첫 번째로 모멘텀을 볼게요. 모멘텀은 뭐냐면 현재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전에 업데이트가 얼마만큼 됐는지를 반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사학원법이 갖는 두 가지 문제점, 새들 포인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 그리고 학습의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문제점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기본적인 경사학원법은 요 마이너스에 요게 들어갔던 거죠. 베타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걔를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킨 게 모멘텀 방법이에요.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이거죠. 감마 곱하기 vt-1인데 요 vt-1에 어떠한 정보가 담겨져 있냐면 이전 단계에서 업데이트된 정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쓰면 기본적인 경사학원법이 갖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은 모멘텀 자체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방법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아다그레드라고 부르는데, 얘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 기본적인 경사학원법이 갖는 문제를 보완을 한 거냐면 러닝 레이트를 바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사학원법이 두 가지 문제를 갖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러닝 레이트가 업데이트가 몇 번 되든지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몇 번째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바꿔보자 라고 해서 제안이 된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기본적인 경사학원법 공식과 비교를 해보시면 큰 차이가 없어요. 달라진 부분이 이 부분만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경사학원법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식에 따르면. 아이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경사학원법이고, 거기에서 에타 부분이 러닝 레이트인데 얘가 업데이트가 몇 번째 되든지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걔를 보완하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바꿨어요. 에타를 어떠한 값으로 나눠주죠. 그 값이 뭐냐면 루트 안에 gt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gt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별게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사용된 경사값이 있죠. 이전 단계에서 사용이 된 경사를 우리가 GK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거는 K번째 업데이트에서 사용이 된 접선의 기울기, 경사값이에요. 요 값이라고요. 이 값을 사용을 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K번째 업데이트에서 사용된 경사의 값을 제곱을 하고 걔네들을 다 더해 준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대문자 GT예요. 거기에 루트를 씌워서 이 입실론 값을 나눠준 방법을 사용한 게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예요. 자, 이 GT의 값은 몇 번째 업데이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겠죠. 맞나요? 그리고 경사의 값을 제곱을 해서 더해줬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이 대문자 GT의 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거죠. 커져요. 맞나요? 그래서 커지는 쪽으로 이 분모가 바뀐다고요. 자, 그러면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에서 사용이 되는 러닝 레이트, 이 전체 부분이 러닝 레이트가 돼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러닝 레이트의 값이 바뀐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러닝 레이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의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커져요. 그럼 이 전체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자는 고정되어 있죠. 얘는 상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타의 값은 작아져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업데이트 되는 정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 전체가 업데이트 되는 정도죠. 작아져요. 업데이트 되는 정도가 작아지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거죠. 파라미터의 값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몇 번째 되느냐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의 값을 바꾸는 트라이는 했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수록 업데이트 되는 정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나중에는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러닝 레이트를 업데이트가 몇 번째 되는지에 따라서 바꿔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훌륭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방법이 갖는 문제를 보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분모를 보면 입실론이 있죠. 이 입실론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상수예요. 그래서 이러한 입실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무딩 텀이라고 하는데 이 스무딩 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텀을 얘기를 합니다. 별게 아닙니다.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가 갖는 그러한 문제를 보완한 옵티마이저가 새롭게 제안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다 델타랑 RMS 풀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RMS 풀압부터 볼게요. RMS 풀압은 전체적인 형태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랑 거의 동일해요. 근데 분모에 뭐가 들어갔어요? 대문자 GT가 아니라 얘가 들어갔어요. 자, 대문자 GT가 무엇이었냐면 K였죠. 요거였어요. GK가 뭐라고요? K번째 업데이트에서 사용이 된 접선의 기울기, 경사값이었어요. 그 값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게 어디에서 사용이 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에서 사용이 된 이 분모에 있는 GT라는 값이었어요. 그래서 제곱을 더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GT의 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썸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될까요? 합이 아니라 평균을 사용을 해보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증가하지 않겠죠.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GK 제곱의 평균을 사용한 게 얘예요. RMS 풀압. 얘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G 제곱 T는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T분의 1 곱하기 GT. GT는 얘가 되는 거죠.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사용을 하면은 업데이트가 더 발생을 하더라도 더 이루어지더라도 이 분모의 값이 무조건적으로 커지지는 않죠. 그래서 평균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저 방법이 갖는 문제를 보완하는 게 해결한 게 이 RMS 풀압이라고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평균을 구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 식을 사용한 게 아니라요. RMS 풀압이라고 하는 방법에서는 이러한 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러닝 에버리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저 갖는 문제를 보완한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요 아다 델타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식이 좀 복잡하죠. 근데 얘도 식은 자세하게 모르셔도 되고요.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경사값들의 평균을 사용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은 크게 모르셔도 돼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뭐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셔도 큰 게 상관없어요. 이 식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요한 거는 아다 델타도 그 경사들의 평균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무엇이 갖는 문제를 보완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저 방법이 갖는 문제를 보완한 방법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옵티마이저가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아다 델타 혹은 RMS 풀압이랑 모멘텀 방법을 같이 결합한 방법입니다. 즉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고 플러스 이전에 업데이트가 얼마나 됐는지의 정보까지 활용한 방법이에요.
이 정도 한 5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옵티마이저들이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따라가 보면 이 그림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 거를 보시면 좀 더 나은데, 자, 요 SGD가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경사강법이 돼요. 빨간색이죠. 그리고 이 초록색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경사강법에 대한 거, 옵티마이저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NHG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파란색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노란색이 아다 델타, 그 다음에 검정색이 RMS 프랍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가 무슨 점이에요? 요 점이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떠한 점? 요 점이 어떠한 점이에요? 이게 이제 비용 함수가 되는 거예요. 새들 포인트 안장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경사항법 예죠. SGD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안장점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실제로 그런지 보세요. 빨간색 부분 보세요. 안장점을 벗어나나요? 안장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옵티마이저들이 제안이 됐는데 걔네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애가 가장 빨리 안장점을 벗어나고 속도가 제일 빠른가요? 무슨 색에 해당하는 옵티마이저가 가장 빨라요? 안장점을 가장 빨리 벗어나죠? 네, 아다 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RMS 프랍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잘 벗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경사항법은 신경망에서 잘 사용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잘 사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용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경사강법을 약간 변형해서 보완시킨 방법들, 그 중에서도 아다 델타, RMS 프랍, 뭐 아담 등이 더 자주 사용이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옵티마이저를 사용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자, 어떠한 옵티마이저가 더 적합하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경망 모형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몇 가지의 옵티마이저들을 다 사용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면 돼요? 어떠한 옵티마이저를? 그쵸, 예측을 잘하는 옵티마이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딥러닝 모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를 미리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 가지를 다 적용을 해본 다음에 어떠한 애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네, 모형의 성능이 좋게 나오는 애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옵티마이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직접 파이썬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해드린 파이썬 코드를 다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그리고 압축을 풀어 놓으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직접 코드를 돌려보신 분 계세요?
코드 돌려보신 분 안 계신가? 자,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인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신경망을 기본적인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인 신경망을 뭐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아니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그냥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FNN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경망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거냐면 서로 다른 세 가지 데이터 셋을 분석을 해볼 건데 첫 번째가 요겁니다. 회귀 문제에 해당하는 데이터 셋이고요. 보스턴 지역에 있는 집값들을 예측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분류의 문제에 해당하는 데이터 셋이 되는데 둘 다 이미지 데이터 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류의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handwritten numbers mlist라고 하는 데이터 셋인데 얘는 이미지마다 직접 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손글씨 숫자 엠리스트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데이터 셋인데 이게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마다 손으로 쓰여 있는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마다 이제 그 종속 변수 값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해당 이미지에 쓰여 있는 숫자가 되죠. 그래서 얘는 종속 변수의 값이 5가 되는 거고 얘는 종속 변수의 값이 0이 됩니다. 얘는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망 모형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 이미지에 쓰여 있는 숫자가 어떠한 숫자인지를 맞히는 작업, 예측하는 작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그 패션 엠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뒤로 가보면 예, 이러한 그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 셋이에요.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 셋은. 그래서 각각의 사진 안에 패션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사진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신발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티셔츠. 그리고 이건 잘 안 보이고 뭐 그러한 그 제품에 대한 사진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됩니다.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보통 레이블이라고 부르는데 10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진에 담겨 있는 제품이 티셔츠가 될 수도 있고 뭐 트루저가 될 수도 있고 풀오버, 바지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드레스가 될 수도 있고 코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기본적인 신경망을 가지고 분석해서 종속 변수가 무엇인지, 즉 사진 안에 담겨져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맞히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데이터 셋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망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첫 번째로 회귀 문제에 해당하는 보스턴 지역에 존재하는 집값들의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신경망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신경망 모형 혹은 딥러닝 모형을 사용하는데 이용이 되는 툴을 우리가 보통은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딥러닝에 사용이 되는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텐서플로우, 또 다른 하나가 파이토치, 또 다른 하나가 이 수업에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케라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케라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케라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텐서플로우의 일부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랑 구분이 없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한다라고 요즘에 얘기하면 결국에는 케라스를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케라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될 거고 파이토치도 요즘에 이제 그 사용하는 정도가 늘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되는데 얘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가 되고요. 아직까지는 얘가 더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케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케라스가 이제 텐서플로우의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여러분들께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아나콘다를 가지고 파이썬을 설치를 하셨다고 할지라도 텐서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시냐? 일단 잘 따라하세요. 자, 저는 윈도우 OS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터미널을 사용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설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질문을 주시거나 조교들에게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윈도우 OS에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키보드에 있는 그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왼쪽 밑에 보면 돋보기가 있죠. 보이세요? 왼쪽 밑에 돋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프로그램을 찾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CMD를 치십니다. CMD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가 파이썬에서 사용이 되는 어떠한 그러한 툴들을 이제 보통 모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한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요 CMD라고 하는 명령 프롬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얘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자, 실행을 시키면 이러한 검정색의 윈도우가 나오는데 실행시키셨나요? 네. 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시작 버튼, 윈도우 버튼이랑 R 버튼을 같이 누르면 이러한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CMD라고 치셔도 됩니다. 윈도우 버튼이랑 R 버튼을 키보드에서 같이 누르시면 이러한 실행 창이 뜨게 되는데 거기에서 CMD라고 치셔도 요 명령 프롬프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pip install tensorflow라고 치시고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텐서플로우가 실행이 됩니다. 설치가 됩니다. 명령어를 채팅창에 쳐드렸거든요. 자, 여기서 에러가 나시는 분들. 여기 치신 다음에 엔터를 치셔야 돼요.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실행이 되시나요? 명령어가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빨간 글씨나 노란 글씨로 안 된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나요? 자, pip을 인식을 못하는 분들, pip은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파이썬을 설치할 때 조금 잘못 설치하셔서 그렇고요. 자,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방법을 써보진 않았는데 다시 한번 그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pip도 이제 명령어 중에 하나거든요. pip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에러가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따라 하세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쪽 부분에 보면은 이제 설치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나콘다를 가지고 파이썬을 설치를 하셨으면은 여기 보이는 아나콘다 3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있으신가요? 자,
그걸 확인하셨으면은 그 아나콘다 3라고 하는 폴더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자,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나콘다 프롬프트 있죠. 요거 아나콘다 프롬프트 있으신가요? 확인하셨어요? 자,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쳐보세요. 콘다 install TensorFlow. 되세요? 아니면 에러 나세요? 해보신 분들? 되시나요? 반응이 없다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니면 콘다 인스톨이 안 되시는 분들은 되고 있나요? 에러 나나요? 그 박연정 수강생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에러가 나나요? 에러가 나시면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조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 창에서 이렇게 쳐보세요. pip install tensorflow라고. 안 되시는 분들, 콘다 install tensorflow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pip install tensorflow를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 창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것도 안 되시는지. 자, 혹시 텐서플로우 다 설치하신 분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설치가 되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인데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이나 설치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분 정도 여기서 쉬고 그 세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설치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설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설치를 마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세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